13%에 가까운 배당 수익률. 엄청난 숫자죠. 네. 이런 숫자를 보면 와, 이 주식 하나로 그냥 은퇴하고 평생 먹고 살 수 있겠다. 이런 달콤한 상상 다들 하시잖아요. 안 할 수가 없죠.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애널리 캐피털이라는 회사인데 이토록 높은 수익률이라는 아주 화려한 포장지 뒤에는 과연 뭐가 숨어 있는지 그 속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근데 시작부터 아주 중요한 점을 하나 짚어야 해요. 네, 어떤 거죠? 이 회사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부동산 투자 신탁, 그러니까 리츠왕은 이름만 비슷할 뿐이에요. 속은 완전히 다른 동물입니다. 아, 리츠는 리츠인데 우리가 아는 그 리츠가 아니다. 그렇죠. 보통 리츠는 건물을 사서 임대료를 받잖아요. 네, 그쵸. 근데 애널리는 건물이 아니라 주택 저당증권, 그러니까 모기지라는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죠. 이 근본적인 차이점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맞아요. 보통 리츠라고 하면 상가나 오피스 빌딩 같은 실물 자산을 사서 세입자한테 월세를 받는 거 아주 직관적이잖아요. 네, 이해하기 쉽죠. 내가 그냥 건물주가 되는 거랑 비슷하니까요. 근데 애널리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빈문서 뭉치라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우리가 집을 살 때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잖아요. 네네, 봤죠. 그 대출 계약 하나하나가 은행의 자산이 됩니다. 애널리는 그런 대출 계약 수만 개를 싹 묶어서 만든 금융상품. 아, 네. 네, 바로 그 주택저당증권을 사들이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건물주가 되는 게 아니라 대출을 해준 은행의 역할을 대신하는 셈이죠. 대출받은 사람들이 매달 갚는 원금이랑 이자, 그걸 수입원으로 삼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건물에서 월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낸 대출 이자에서 수익이 나오는 구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갚을 때 보통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갚잖아요. 네, 그렇죠. 매달 내는 돈에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같이 포함되어 있죠. 바로 그 점이 이 사업 모델의 가장 독특하고도 중요한 핵심이에요. 어떤 점에서요? 대출금을 갚을 때마다 원금이 함께 상환되죠. 그 말은 곧 애널리가 보유한 자산인 모기지 증권의 가치라 시간이 흐를수록 그냥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네. 대출 원금이 계속 깎여나가니까요. 마치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녹아서 사라지는 얼음덩어리를 들고 있는 것과 같아요.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회사가 가진 자산이 가만히 놔둬도 계속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회사가 망해가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사업이라는 게 자산을 불려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 모델을 본질적으로 서서히 자기 청산을 하는 구조라고 불러요. 자기 청산이요? 네. 얼음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계속해서 새로운 얼음을 사와서 채워 넣어야 하는 거죠. 즉, 애널리는 기존 증권에서 들어온 현금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모기지 증권을 사들여야만 사업 규모를 유지하거나 성장시킬 수 있어요. 아, 그래서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도 좀 다르겠네요. 당연하죠. 분기별로 유형 장부 가치라는 걸 발표하는데 이건 매일 순자산 가치를 공시하는 뮤추얼 펀드랑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밤장 회사를 청산했을 때 주주들한테 돌아갈 목 이런 건가요? 네, 순수한 자산 가치가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그래서 주가보다 이 장부 가치의 움직임이 훨씬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자산이 저절로 녹아내리는 구조라니. 정말 독특하네요. 그럼 여기서 가장 궁금한 점이 생겨요. 네, 도대체 그 13%라는 엄청난 배당금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자산은 계속 줄어든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주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왔네요. 네. 우리가 받는 그 배당금, 그게 순수한 이자 수익이 아니에요. 네? 아니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투자한 원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 원금을요? 네. 아까 말씀드린 원리금 균등 상환을 떠올려 보세요. 애널리가 받는 현금에는 대출 이자뿐만 아니라 대출 원금도 섞여 있잖아요. 아, 그 돈을 합쳐서 주주들에게 배당금이라는 이름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럼 제가 받는 배당금의 일부는 그냥 제 돈을 저한테 돌려주는 거란 말씀이시잖아요. 개념적으로는 그렇죠. 이건 배당이 아니라 환불에 더 가까운 거 아닌가요? 배당 소득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사실은 내 투자 원금을 빼서 쓰고 있었던 거라니 거의 속은 기분인데요. 아,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개념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배당금보다는 분과금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죠. 그렇군요. 이런 구조 때문에 배당금이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요. 과거 기록을 보면 배당금이 정말 엄청난 폭으로 오르내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2020년 팬데믹 직후에 시장이 불안정해지니까
배당을 크게 삭감했던 적이 있고요. 최근처럼 금리가 급등락하는 시기에도 회사의 수익 구조가 흔들리면서 배당액이 계속 바뀌었죠. 그렇다면 이걸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정말 위험하겠네요. 아주 위험하죠. 매달 월세처럼 따박따박 나오는 돈을 기대하고 은퇴 자금을 투자했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수입이 반토막 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정확해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투자죠. 예를 들어 배당금을 받아서 생활비로 쓰려는 분들에게는 이 모델이 치명적일 수 있어요. 왜 그렇죠? 배당금을 인출해서 쓴다는 건 결국 내 투자 원금인 그 녹아내리는 얼음덩어리를 직접 깨서 쓰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낳을 수 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 자산의 총량이 줄어들 위험이 아주 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생활비가 필요한 투자자는 피해야 한다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그럼 이 주식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거죠? 주가는 장기적으로 우하향하는 것처럼 보이고 배당은 언제 삭감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다면 이건 그냥 더 위험하고 복잡하기만 한 투자 아닌가요?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해요. 관점을요? 네, 만약 받은 배당금을 쓰지 않고 그 돈으로 다시 에널리 캐피탈 주식을 산다면 어떨까요? 아, 재투자를 한다. 그렇죠. 현금 흐름이 아니라 총 수익률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녹아서 흘러내린 물을 다시 얼려서 얼음덩어리에 뿌친다는 개념이군요. 네, 아주 좋은 비유예요. 그렇게 배당금을 계속 재투자했을 경우를 가정한 총 수익률을 보면 놀랍게도 에널리 캐피털은 장기적으로 S&P 500 지수와 비슷한 수준의 성과를 기록해 왔어요. 잠깐만요. 그게 정말이에요. 주가 자체는 계속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주가 자체는 지지부진해 보일지 몰라도 그 높은 배당금을 계속해서 재투자하면 복리 효과를 통해서 자산이 S&P 500만큼 불어날 수 있었다는 의미예요. 그것도 좀 이상한데요. 총 수익률이 S&P 500이랑 비슷한데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배당은 널뛰기를 한다고요? 네, 이건 그냥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S&P 500과 같은 결과를 얻는 거 아닌가요? 굳이 그럴 이유가 있나요? 바로 여기서 더 큰 그림, 즉 포트폴리오 전체라는 그림을 봐야 해요. 더 큰 그림이요? 이 주식의 진정한 가치는 분산 투자 효과에 있어요. 에널리 캐피털의 주가 움직임은 S&P 500 지수와는 생장이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왜 그렇게 다르게 움직이는 거죠? S&P 500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보통 경제가 성장하고 금리가 낮을 때 성과가 좋잖아요. 네, 그쵸. 하지만 에널리 같은 모기지 리츠는 사업 모델 자체가 달라요. 이들은 단기금리로 돈을 빌려서 장기 모기지 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단기금리와 장기금리의 차이, 즉 금리 스프레드가 얼마냐에 따라 수익이 결정돼요. 아, 또 사람들이 대출을 얼마나 빨리 갚아버리는지 같은 변수에도 민감하고요. 그래서 일반 주식시장이 환호할 때 오히려 힘들어할 수도 있고 반대로 주식시장의 침체일 때 의외의 성과를 낼 수도 있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서로 움직이는 박자가 다른 악기 같은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S&P 500과 함께 이 주식을 일정 비율 편입했을 때 전체 자산의 변동성을 줄여서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에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군요. 바로 그거죠. 예를 들어 지난 10년간 S&P 500에만 100% 투자한 사람과 80%는 S&P 500, 20%는 에널리에 투자하고 배당을 꼬박꼬박 재투자한 사람을 비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아마 후자의 자산 그래프가 시장 급락기에 덜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훨씬 부드러운 우상향 곡선을 그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당신을 위한 결론을 내려보죠. 하나의 주식을 두고도 목적에 따라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먼저 이 주식으로 제2의 월급 통장을 만들어서 매달 생활비에 보태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가요? 그건 잘못된 접근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단호하시네요. 네, 앞서 살펴봤듯이 배당금은 시장 상황, 특히 금리 변동에 따라 언제든 크게 바뀔 수 있거든요. 평생의 안정적인 수입원이라는 목표와는 거리가 멀죠. 그리고 그 배당금을 생활비로 쓰는 건? 장기적으로 내 투자 원금을 갉아먹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미 S&P 500 ETF나 다른 성장주 같은 핵심 자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 포트폴리오에 안정성을 더하고 싶은 투자자라면요? 아, 그런 분들이요? 네, 이분들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그렇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충격 흡수 장치나 밸런서 같은 역할을 기대하는 투자자라면 한 번쯤 깊이 들여다볼 가치가 있어요.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이군요. 네, 시장 전체와는 다른 논리로 움직이니까요.
그리고 배당금 재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시장 지수만큼의 총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13%라는 숫자 너머에 있는 사업의 본질, 즉 이 돈이 어떤 엔진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거예요. 13%라는 매력적인 숫자에서 시작해서 자산이 녹아내리는 독특한 사업 모델, 그리고 배당금의 두 얼굴, 전혀 다른 두 가지 투자 관점까지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네요. 네, 똑같은 투자를 보고도 누군가에게는 독이, 누군가에게는 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하던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이죠? 당신은 단순히 결과물인 수익률이라는 숫자만 보고 있나요? 아니면 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엔진의 작동 방식까지 이해하고 있나요? 아, 때로는 가장 확실해 보이는 숫자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감추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건 비단 금융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그렇겠네요. 우리가 매일 접하는 수많은 뉴스 헤드라인, 통계, 평점, 지표들 뒤에는 그걸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이 있으니까요. 당신의 삶 속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또 다른 숫자들은 과연 어떤 엔진으로 움직이고